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기 요소 설계 6주차죠. 6주차. 자, 6주차인데 몇 가지 공지사항 같이 얘기하고 그로 진행하죠. 일단은 설계 및 연습 문제가 지난 5주차부터 생략이 되고 있어요. 요 이렇게 생략돼서 얘네들은 이제는 중간고사 이후 이쪽 시간대로 넘어갈 테고, 뭐 대략 한 중간고사쯤 되면은 대면 강의로 전환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고요. 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 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족한 문제 풀이는 이 뒤에 한다, 그 정도 얘기해 두고, 이번 주 또한 그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 날 듣는 거잖아요. 목요일 날 강의 또한 설계 및 연습 문제 풀이는 없습니다. 과제는 다시 얘기해서 5주차처럼 6주차 수요일만 과제가 있고요. 과제는 이제 오늘의 시간이 다 끝날 때쯤에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테고,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또한 뭐 휴강이 아니야. 지난주처럼 이번에도 휴강이 아니에요. 지난주는 어차피 뭐 쉬는 날도 선거 때문에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닌데, 이번 주 또한 23일 날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의 중간고사. 자, 모의 중간고사는 원하는 학생들 참여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면담 대상자. 면담 대상자라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저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1, 2, 3, 4주차 강의를 제대로 이수 못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과제 점수만 안 나간다,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제는 곧 출석이다, 이 규칙이 바뀌지 않고 확고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제를 1, 2, 3주차 안 냈다? 그럼 출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출석 미달은 뭐 시험 만점 맞아도 점수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면담인데, 면담 대상자는 본인이 봐서 4주차도 못했네? 사정 때문에 못했네? 하나가 빠졌네? 이런 사람들 여기 참여해도 돼요. 자발적 참여도 당연히 가능하고, 대부분 참여를 못했던 사람들, 이제 막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도 면담에 참여해서 이 면담 대상자들이 모의 중간고사를 내일 치르게 되고요. 내일 치를 때 그 해당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습 문제 강의는 없지만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그 영상을 올릴 텐데, 그 영상 보고 참고해서 그 다음 주 4월 30일 날부터 진행되는 중간고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고사를 전혀 아무런 얘기 없이 확 진행해 버리면, 앞서서 진행한 사람들은 너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 정보를 나중에 접한 사람들은 너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한 혼선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모의 중간고사를 보니까, 요거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4월 23일 날 모의고사, 모의 중간고사를 진행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석을 하고, 그 영상을 올리면 참고해서 준비들 하시라. 그 얘기고요. 중간고사 보기 바로 직전에 축과 키, 축이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너무 하루 만에 언제 공부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해요. 이 순서를 사실은 어느 정도 맞췄어. 그래갖고 키, 축이음 이거는 비중도 낮지만 시험에 나올 그 개수도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내용도 간단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정말 중요한 게
이 재료역학, 재료에 대한 공부하면서 그거와 가장 유사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게 축과 축, 이음,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대면 강의가 안 됐다면 이걸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예제를 쭉 풀어 나갔을 텐데, 예, 어찌됐든 중간고사를 보기 바로 하루 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중간고사의 내용은 뭐 이때 얘기하겠지만, 예, 각 기계 요소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름 정도는 아는, 그리고 가장 상식적으로 아는 명칭, 그 해당된 기계 요소의 이름도 알아야지 되지만 그 요소의 설계 포인트에 해당되는 기초적인 명칭도 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강의 내용과 PPT 자료를 꾸준하게 공부를 해 두시라. 예.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요 뒤쪽에 하고 그런 내용으로 뭐 과제도 하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겠죠. 요 밑에 잘린 화면이 기말고사인데 저는 늘 그래요. 예, 다른 데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시험 준비하고 레포트 내면서 그 과정에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 레포트 이거는 최대한 점수를 상향 평준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주차 이렇게 계속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하지만 5주차부터는 이제 뭐 더 이상 제공을 안 하기로 딱 정했는데 계속 재시험도 보게 하고 계속 기회를 줘서 중간고사와 과제는 상향 상향 그러니까 높은 점수대로 다 평준화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학교까지 와서 여러분들끼리 학점을 보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 시스템 저는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책임지고 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그 부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말고사로 차별성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로 학점에 누구는 학점이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하는 거는 기말고사 영향이 가장 크고요. 기말고사 바로 직전까지는 그냥 성실히 열심히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저는 중간고사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갑자기 막 멈춰버릴 수도 있고 정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떠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재시험의 기회를 한번 하루 정도를 잡아둘 계획이긴 하거든요. 예, 아마 요날 재시험 볼 것 같은데 재시험과 중간고사들 이렇게 봄에 있어서 저는 그날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4월 30일 날 시험을 봐야지 되고요. 4월 30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다른 요일에 도저히 저는 뭐 알바합니다. 뭐 회사 가야지 됩니다. 다른 일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꼭 4월 30일 날 봐야지 되고 시험을 4월 30일 날 봐야지만 된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바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4월 30일 날 대략 몇 시 정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세요. 대략 몇 시라 하면 우리가 오전 11시부터 점심 이후 1시까지 시험을 볼 텐데 요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면 되고 이 해당되는 시간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앞뒤로 좀 배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서 빈 시간대에 딱 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 미리 보내야 된다. 그리고 30일 이후의 일정은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이거 투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투표 결과 잠깐 볼까요? 투표 결과를 잠깐 보면 지금
자, 5월 7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고 다른 날 좀 없는 날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없는 날은 없구나. 그래도 4월 30일 날 4명. 이때가 제일 적긴 하네. 날짜는 괜찮은데 점심시간 땐 힘들다. 이 사람은 4월 30일 날 들어와요. 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뭐 다른 일정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이메일 줘. 따로 제가 개인적인 시간 만들 테니까 이메일 주고, 중요한 거는 날짜에 따라 배분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제가 임의로 배분을 할게요. 자, 배분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돌아오면, 배분해서 제가 4월달 안에 공지를 하죠, 뭐. 그러면 아니구나. 미리 하죠, 미리. 제가 요날 올리고 한 그 전에 가능하면 요 주, 이번 주 안에 좀 배분을 해서 리스트를 공지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회신을 줘요. 그리고 중간고사의 공지나 뭐 알림, 진행 상황, 긴급시 뭐, 야, 어떤 학생 지금 들어와서 시험 봐라. 아니면 지금 시간 비었으니까 시간 되는 사람 접속해서 시험 봐라. 뭐 이런 내용들은 카톡으로 할 거예요. 개인 카톡이 아니고 오픈 채팅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그쪽으로 지금 미리미리 다 접속을 해놔야지 되는데, 이거 너무 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잠깐 보면 오픈 채팅방을 보면 지금 52명?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자, 상기대 기계 요소 설계 22명 들어와 있네. 이런 거 미리미리 들어와 있어야 정보를 접하는데, 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바로바로 접속을 해놔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카톡 시스템을 이용할 거예요. 알았죠? 줌 기반의 중간고사를 진행하는데 바로바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 시험 진행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다. 알았죠? 해당되는 방, 오픈 채팅방에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바로 접속을 해둬요. 그리고 그 접속 중간고사 전용인데 막 그걸로 막 질문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오늘의 브레이크, 플라이휠 이 부분 진행해 보자. 이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는 뭐 자동차용 브레이크잖아요. 뭐 이걸 실물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자동차 근처에 있는 자동차 타이어 쪽에 이렇게 쭉 고개를 내려서 보면 이런 비슷한 형상이 보여. 뭐 안 보이는 차도 있지만 휠에 따라서. 어찌됐든 브레이크와 플라이 휠이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까지 막 뭐 마찰차, 뭐 기어, 기타 등등 쭉 할 때 보면은 축과 축 사이의 동력을 전달하는 용도의 기계 요소가 많았는데, 브레이크는 제동을 거는 그 동력, 회전, 뭐 이런 거를 멈추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플라이휠은 제동을 위해서 사용하진 않아. 뭐 그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 요소다. 브레이크 종류가 전제식 브레이크, 뭐 앞에 화면에서 봤던 거 이렇게 정지시키는 어떤 무언가가 이제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솔레노이드 밸브도 있고 솔레노이드 형태도 있고 아니면 모터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계 기계 요소 설계, 기계과가 아직 이게 변화가 된 학교도 있는데 안 된 학교가 상당하죠. 예. 근데 외국의 일본 쪽 대학교들은 우리랑 똑같이 야, 전자식은 우리 기계과에서 다루는 거 아니야 하고서 그냥 빼버리고, 저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반반 가까이 비슷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 전자식도 당연히 다뤄야지 되는데 전기 전자에 관련된 강의가 있다면, 예,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강의를 꼭 듣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계 요소 설계 강의는 기계식 브레이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쪽만 봐도 기계 요소 설계는 정말 한 강의 시간 내에 다 다루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계식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가요. 예, 기계식 하는데 그 안에 원주 브레이크가 있고 그 원주 브레이크 안에 또 외주와 내주 브레이크가 있고 외주 브레이크 안에 블록 방식이 있고 밴드 방식이 있고 내주 브레이크는 내부 확장 브레이크 있고 또 추가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게 원판 원추 있고 자동 하중 있는데 코일 나사 있고 그리고 레치 브레이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하나씩 보자.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면 아, 양이 좀 많구나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뭐 이 형태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게 기계식 원주 외주 단식 블록 브레이크. 핵심은 블록 브레이크죠. 여기 블록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 블록 브레이크인데 하나만 있으면 싱글이고 단식. 요 위에서 구분할 때는 이제는 외주형이다. 이게 바깥에서 눌리잖아요. 이 회전체의 안쪽에 공간이 있고 안쪽에 블록이 배치된다. 그러면 내주겠지. 이렇게 딱 안쪽에서 잡히면. 그리고 원주 뭐 회전이니까 당연히 원주고. 그리고 기계식이잖아요. 기계식의 원주의 외주인데 단식 블록 브레이크 이 전체를 다 알고 있어도 좋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하는 걸 따로 시간 내서 외우지 않고 아, 딱 봤을 때 뭐 이걸 전체를 다 외워버린다 그러면은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외워도 되고 딱 해당되는 명칭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예. 중요한 건 블록 브레이크는 최소한의 기본이고 아 요거 뭐 단식 블록 브레이크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고 뭐 가능하다면 앞부분도 알고 있으면 겸사겸사 여러 가지 또 한꺼번에 외울 수도 있죠. 이제 복식은 이제는 블럭이 여러 개 있는 거. 하나는 좀 약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홈부치가 있는데 이거 전에 지난 시간에 벨트 할 때 평벨트보다 마찰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V벨트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도 이 원주의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원주의 표면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예, 홈부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 마찰력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홈부치 브레이크도 있고 여러 블록을 여러 개 된 복식 블록 브레이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다음은 기계식 원주 외주 단식 밴드 브레이크예요. 밴드 브레이크. 예, 밴드 브레이크가 핵심이죠. 요게 레버고 앞 화면에서 봤던 사람이 손으로 눌렀던 것처럼 요게 레버고 요 부분이 이제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지점 그리고 요 부분은 힌지 뭐 해가지고 고정된 부분 그리고 요게 밴드의 밴드가 이렇게 감겨서 요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딱 누르면 밴드가 딱 잡아주는 거죠. 이게 화살표가 근데 화살표가 이게 잘못됐어. 이게 굳이 아래쪽으로 힘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죠? 이 부분만 당겨진다 이런 거고 N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당기는데 이게 단식 밴드 브레이크는 거의 사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점이 많어. 뭐 어떤 단점이냐? 여기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 한쪽만 이렇게 당기면 이 부분 당기는 부분부터 이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밴드 자체가 회전하는 원판과 밴드의 마찰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끌미끌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찰력을 유발하거든요. 마찰을 유발하는 재질인데 여기서 막 감겨. 그러면 여기는 팽팽해지고 이쪽 줄은 팽팽해지고 이쪽 줄을 제가 화살표를 지운 이유가 이쪽 줄은 느슨해져. 여기서 당겨주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당긴 힘이 결국은 쭉 삥 돌아서 반대쪽까지 당겨지는
그 시간 동안은 이쪽은 느슨해지는, 힘을 당분간 안 받는 그 짧은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밴드 자체에 그 힘이 한쪽으로 쏠림, 그런 현상으로 이제는 한쪽만 마부되는 현상도 있고, 이쪽이 덜렁덜렁 떨리면서 탈주하는 현상도 가끔씩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을 딱 줬을 때 잠깐 동안 제동력이 원활하게 딱 걸리지 않고, 어쩔 때는 잘 걸리고 어쩔 때는 안 걸리고 막 이런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한 거죠. 사람들이 보완해서 차동 밴드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차동 디퍼런셜 있죠. 예. 어떻게 되냐면 이게 꺾인 레버가 있어. 이 안에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은 힘이, 예, 힘이 왜 또 이렇게 됐나, 아래쪽으로 방향이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얘를 당기고 여기에 막 이쪽만 막 걸리고 여기 덜렁덜렁해서 막 이쪽에서 그 마찰이 막 생기면서 덜렁덜렁 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응? 이쪽에서 얘 내린 만큼 올리는 게 아니고 얘 내린 거보다는 조금만 올리는 거죠. 응.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좋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좋게 나오고 결과가. 자, 요게 이제는 기계식 원주 외주 타입 중에 차동 밴드 브레이크다. 자, 올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와 반대의 브레이크도 있어요. 이거 합동 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인테그랄이죠. 예. 합동의 합동. 자, 요 보면 밴드가 이 부분에 고정된 게 아니고, 예,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얘는 많이 당겨지고 얘는 조금 당겨지고. 예, 그러면 여기에 그 마찰이 생성되는 그 포인트가 상당히 넓어지고 동시에 잡아주는 느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요 레버가 이렇게 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딱 꺾어주면 얘 그러니까 이쪽에 힘을 가했을 때 당겨주고 여기도 당겨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 예. 그래서 합동 밴드 브레이크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잠시만요. 제가 시간 가는 걸 보면서 해야지 돼서 20여 분 지났네. 자, 다음은 기계식 원주 내주 내부 확장 브레이크. 확장 브레이크는 당연히 내부밖에 없겠죠. 외부에서 확장하면 뭐 거꾸로 가는 거니까. 요게 원래 앞에 이제 잠깐 갔다가 뒤로 딱 오면, 예, 동영상이 작동을 하는데, 보이죠? 레버 누르면 요 지점으로, 요 포인트에, 음, 자, 제가 마우스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요 포인트에 고정되어 있는 요 반다령의 축이 아니죠. 반다령의 기계적 요소. 자, 반다령의 어떤 무언가, 브레이크지 사실은. 그러면 얘가 돌리면 얘가 바깥으로 가고 브레이크 반쪽, 얘도 반쪽 하면서 브레이크 제동력을 구한다. 제가 마우스 하나가 고장났나 봐. 갑자기 안 되네. 아, 이제 되네. 됐어요. 좋아요. 어찌됐든 앞 페이지는 그런 거고, 이번엔 추갑 원판 브레이크를 한번 보죠. 디스크 브레이크. 뭐 그림에서 보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뭐 힘이 작동하면 요 판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거를 옆에서 본 거지. 여기 가운데 축이 있으면 회전이 쭉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첫 페이지에 그 자동차용 브레이크라고 한 거, 예, 그런 거죠. 딱 붙으면서 눌린 만큼, 누르는 힘만큼 얘가 제동력을 구한다. 얻을 수 있다. 이거 그 자전거에도 이게 있어. 그죠? 원판 브레이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그 마찰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홈도 있고, 이 홈 줄이는 건 가볍게 하는 목적도 있는데, 예, 마찰력도 좀 늘어나죠. 그래서 요건 지금 한 판이 돼 있잖아요. 한 판. 요거는 이제 단판이고, 이걸 여러 판 두고, 여러 판을 각각 이렇게 눌리게 구조를 만들면 그건 다판이에요. 예, 다판형 원판 브레이크. 예, 단판형 원판 브레이크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원판 브레이크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다음은, 얘도 뭐 추갑식이라면 앞에 잠깐 볼까? 예, 추갑식이라면 요거잖아요. 실린더가 있어. 예. 이게 뭐 물을 채우던 시절도 있었죠. 아주 먼 옛날은 뭐 물을 채워놨을 수도 있겠지만 물을 채워놓으면 다들 알다시피 증발되고 사라지고 녹슬고 막 하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잖아요. 예. 그냥 유압 실린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압 실린더. 그래서 그 실린더가 눌림에 따라서 압이 형성되고 유압으로 인해 예, 작동을 한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데 물론 뭐 여기는 레바로 돼 있어. 뭐 이건 그 구분상의 문제지. 예, 브레이크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원투 브레이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콘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마찰면이 콘의 이 사선에 따라 쭉 늘어나서 마찰력을 얻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동영상을 안 보고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죠. 아, 이제는 원래는 다른 브레이크를 먼저 봐야 되는데 교재나 자료나 뭐 기타 등등에도 원래는 레치 브레이크가 맨 뒤에 나오고 다른 브레이크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레치 브레이크를 먼저 넣었어. 레치 브레이크를 왜 먼저 넣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지 다른 브레이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건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외측이긴 한데 이거를 톱니를 내 쪽으로 대고 내 쪽에서 잡아주면 내측이지만 뭐 지금은 이 그림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외측의 레치 브레이크인데 왜 알죠?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여기 톱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탁탁 걸리는 거. 이거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예를 들어서 이 워터가 그냥 단순히 워터라고 생각하니까는 뭐 괜찮네,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에 뭐 H빔 엄청나게 큰 H빔이 딱 달려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바람이 막 불고 갑자기 뭐 다른 구조물에 텅 걸려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 기계가 버텨줄까요? 뭐 와이어야 뭐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서 튼튼한 걸로 했다가 치고 이 도르래 뭐 축도 튼튼하다고 치고 다 튼튼하다고 치면 결국은 부서질 곳은 여기가 어디가 고장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빨이 하나 나갔어, 얘가 부러졌어, 얘가 어디 고장났어, 그러면 이게 그냥 자유낙하지 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 범위 내에서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 그 정도 무게를 처리할 때 쓸 수 있지. 정말 무겁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레치 브레이크예요. 아주 기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한쪽으로는
당기면서 반대쪽으로는 딱 고정시킬 수가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좀 있다. 그 위험 부담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걸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나사 브레이크예요. 나사 브레이크. 나사 브레이크 설명하기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진 않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접어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 브레이크가 그다지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 중요한 거는 자동화 중이잖아요. 기계식 자동화 중 나사 브레이크. 나사 브레이크는 앞에 이제서 봤던 것처럼 레치 브레이크처럼 한쪽으로는 편하게 돌리는데 돌리는 순간 딱 손을 놔도 아니면 기계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다가 수동으로 그 유지한 것을 딱 풀어주면 반대로도 돌아가는 그 작동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레치 브레이크는 아주 좋은데 위험성이 있다. 그 위험성을 커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위험성. 너무 무거울 때,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때, 이 톱니가 부서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얘 부서지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이미 그 하중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무거워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풀어지면 어떨까? 기계적으로 이 톱니랑 레바랑 아주 기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아주 리지드하게 딱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미끄러지면서 풀어지면 어떨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밑에 하중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톱니나 기타 기구적인 부분이 파손되기 전에 이 부분이 자동으로 스르륵 좀 풀려지는 거야. 예. 그 원리 잘 기억하면 이 나사 브레이크가 바로 그 원리를 그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구나 딱 아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하중이 있어. 엄청 무거운 이걸 들어 올리는 게 문제고 들어 올리다가 언제든지 멈춰설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안 풀려야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원할 때만 스르륵 풀리게 해야지 되거든요. 지금 요 8번, 7번, 8번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레칫인데 앞그림에서처럼 여기 톱니가 있는 거 원래 이렇게 톱니가 쭉 옆에서 보고 생략돼서 톱니가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걔를 걸어주는 부분 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폴은 평상시에는 레칫의 기어를 딱딱딱딱 자동으로 물고 있다가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든 뭐 정기적인 어떤 신호로 풀든 딱 하면 따다다다닥 풀리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레칫 좌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5번이 드럼 기어의 마찰면이거든요. 브레이크인 거죠. 뭐 브레이크. 요 면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요 포인트죠. 얘랑 5번과 8번은 떨어져 있는데 필요할 때는 딱 붙어서 마찰력을 강하게 유지해야지 되고 또한 마찰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완전히 리지드하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풀어져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해도 좋다. 뭐 이 무게에 따라서 마찰의 크기, 뭐 모터의 크기 이런 게 조정되어 있는 거긴 하죠. 근데 그 조정되는 정도를 뭘로 하느냐? 나사로 해요, 나사. 여기에 나사가 있어. 근데 이 나사가 있다고 해서 뭐 앞에서 끝까지 막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무한정 나사선이 막 엉켜서 무언가를 이송시키는 건 아니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뭐 그 정도 선이지.
그리고 이 나사선에 4번 기어가 있는데 기어. 이쪽이 기어가 나사선과 함께 쭉 기어 이빨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여기 기어가 하나 있고 모터가 있고. 예, 이것도 모터네. M으로 표시하면 안 되니까 모터라고 하고, 모터가 윙 돌면 기어가 돌고, 기어에 따라서 4번 기어도 돌고,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나사도 같이 도는데, 중요한 거는 물리고 맞물리고 맞물려서 요게 돌아감에 따라서 요 5번이 딱 붙는 거죠. 나사의 산에 의해서 딱 붙고 같이 다 돌아. 축에 연결된 이 부분까지 같이 돌아서 무게를 어떤 물체를 쭉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딱 멈추면 당연히 뭐 다 붙어 있고 이 레치셋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얘 레치 포를 딱 풀면 거꾸로 돌아가고.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만 보고서 이해하려 그러면 그 메커니즘적인 요소도 많은데 서로와의 그 관계들이 약간 그림이나 말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부분 렛지 브레이크의 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다음 보죠. 다음은 코일 브레이크인데, 코일 브레이크라고 잘못 생각하면 브레이크 안에 있는 스프링은 다 코일 브레이크야, 뭐 이것저것 다 코일 브레이크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는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는 브레이크거든요. 앞에서 그 스크루 브레이크, 나사 브레이크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일 브레이크라는 게 따로 있고요. 이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좀 나온 글을 같이 보면 브레이크 드럼 내에 배치된 코일 스프링을 통해서 토크를 전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기가 살짝 돌아가면 좋겠다 했잖아요. 너무 큰 하중에 걸렸을 때는 조금만 미끄러지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스프링이 작동하고 있는 거지. 스프링의 장력만큼은 버티고 스프링 장력을 초과하는 힘은 미끄러진다. 뭐 이런 거죠. 자, 뭐 나머지는 뭐 구조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코일 브레이크라는 게 분명히 있다. 다음은 브레이크는 끝났고 플라이 휠인데, 플라이 휠이 그럼 뭔가 브레이크랑 비슷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같이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플라이휠은 플라이휠대로 뭐 알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대형 플라이휠이거든요. 작은 플라이휠은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 중에 앞으로, 그러니까 뒤로 당겨서 놓으면 가는 거는 태엽을 이용한 거고, 앞으로 여러 번 윙 하면서 딱 놓으면 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내부의 플라이휠과 기어들을 이용한 장난감이잖아요. 그거 작은 건 뭐 그 정도 크기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는 정말 대형 플라이휠이죠. 정말 크고, 솔직히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그 플라이휠 중에 근래에 개발된 것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축과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식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그네틱 자기부상 베어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부상 베어링은 좀 마찰이 없는 거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 축을 공중에 떠서 이 휠을 돌리는 거잖아. 그러면 바람에 공기에 의해서 마찰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잘 감안해서 보완을 하면 한 번
강한 힘으로 확 돌려놓으면 정말 계속 돈다는 거죠. 물론 뭐 무한정 돌지는 못하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비가 많이 와서 수력발전소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나. 그러면 자기 부상 베어링에 달려있는 프라이휠들을 엄청나게 막 돌려놓는 거야. 막 돌려놔요. 그런데 비가 안 와? 물이 없어? 그러면 이게 돌고 있던 플라이 휠에서 그 동력을 발전기로 딱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게 도는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발전기를 비가 안 올 때, 물이 없을 때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용도로 연구 개발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인터넷 세계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자석 몇 개 두고 뭐 모터 연결했더니 또는 전구 연결했더니 무한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영상들 본 것처럼 얘네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플라이휠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남는 동력으로 플라이휠을 돌려놨다가 동력이 남지 않고 부족할 때 플라이휠에서 저장돼 있는 그 관성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뺏쓴다. 힘을 저장했다 뺏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 요즘은 전기전자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기전자식 시스템에 그냥 배터리를 더 달아놓고서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그걸 쓰지. 뭐 이런 기계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은 별로 안 쓰죠. 일부에서는 여전히 연구 개발이 되고 쓰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라이휠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플라이휠은 간단히 이렇게 끝내고 과제 잠깐 얘기하고 끝내죠. 오늘의 과제는 역시 사진 제출이에요. 사진 제출을 했더니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간단한 과제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근데 장점은 어,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면 그 전공 지식이 깊어질수록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나 가족 친구들, 다른 전공의 친구들 만났을 때 대화의 벽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내 지식으로 우리 뭐 형이나 누나, 동생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지식의 깊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인들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도 필요하거든요. 그 정보를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몇 개 확인됐는데 뭐냐면 그 본인이 직접 확인 안 하고 검색한 다음에 그 중에 유사한 사진을 찾아서 보내는 사람이 극소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색해서 그 사진 제출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진을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사진만 유첨해서 보냈는데 사진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요소가 있는데 당연히 그거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거 체인을 찍었습니다. 자전거 체인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오늘은 체인은 아니고 브레이크든 뭐 플라이일인데 자신이 찾아서 찍은 사진의 기계 요소에 대한 언급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본인 얼굴 사진 이런 거 당연히 부담 가잖아요. 저도 부담 가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죠. 본인의 얼굴을 아주 명확하게 정면 사진 깨끗하게 잘 넣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분만 들어가 있으면 돼.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쉽게 구하는 그 사진이 아니고 직접 찾았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되고요.
포스트잇으로 뭐 학번 이름 써는 사람 있는데, 그것을 노력이면 최소한 자기 뭐 일부라도 이렇게 나오게 찍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위험해서 찍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찍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뭐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자기 정보 적고 그거랑 같이 찍어도 돼요. 이것도 뭐 당연히 인정되고, 뭐 이 정도? 뭐 당장 생각나는 건 이거네. 그래서 찍어주면 되고, 중요한 거는 기계 요소를 정말 잘 찾아야 돼요. 그 기계 요소 그게 아닌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물론 저건 괜찮아. 노력을 했는데 찾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혹시 그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출합니다. 이런 거 괜찮아. 이거는 오히려 좋지. 그냥 누구나 쉽게 찾는 거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도 노력해서 가능성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찍는 거 좋죠. 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이 과제의 목적은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론적으로 마치 상아탑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론적으로 말고 현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현실에서 각 기계 요소를 찾아내고 그 기계 요소가 하는 일이 뭔지, 이름은 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아는 사람, 그런 연습하자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찍어서 보내면 돼요. 연습 문제 풀이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우리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예.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찍어놓고 열심히 계속 강의 열심히 본 사람들은 중간고사도 쉽게 볼 거예요. 중간고사 정말 쉽게 내거든요. 예. 중간고사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냥 하자는 거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과제는 브레이크나 플라이휠인데, 브레이크는 너무 찾기 쉽잖아요. 이번 과제도 대부분 자전거를 찍어 오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플라이휠을 찾아서 찍는 사람은 이거 가점, 추가 점수입니다. 이게 가점이라고 명칭이 똑같은데 단순 가감점이 아니고요. 이거 가감점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점수에 추가된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느냐, 뭐 이건 가감점이 제가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단순한 가감점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점은 정말 과제 하나 점수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마찰차도 똑같았어. 예, 마찰차도 나름 열심히 마찰차라고 보이는 걸 찾아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과제 2개 점수를 얻은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플라이휠도 그렇다는 거. 근데 마찰차 못지않게 플라이휠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쩌면 플라이휠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다면, 찾는 게 어렵다면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허용을 할게요. 만들어서 찍어도 돼. 자, 충분히 그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감점, 뭐 가점 이런 거 지금 1에서 지금 한 4주차 하면서 가감점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소수인데 기본 과제 중간에 빼먹었어. 근데 다른 과제 낸 거에 가점 주세요. 뭐 왜 감점이니까 이거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가감점 챙겨봤자 이거 하나 안 내면은 아무것도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니까는 꼭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게 우선이. 플라이를 못 찾았어요. 나 가점 못 받네. 추가 점수 못 받네. 이럴 시간에 그냥 브레이크라도 찍어서 기한 내에 제출해요. 그게 훨씬 더 큰 영향이니까. 자,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는 됐죠? 23일날 모의 중간고사 이거 대체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참여자들 꼭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가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일단 알림을 한번 보내고, 알림이나 공지를 계속 올릴 거거든요. 중간고사에 관련된 거는 중간고사의 범주는 23일 모의 중간고사부터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알리고 공유를 한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관련된 질문이나 긴급하게 저 줌 로그인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 생겼어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중간고사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도 그곳에 글을 써도 돼요. 예, 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쪽을 통해서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이메일로 편하게 해도 돼요. 이메일은 항상 오픈이고. 근데 이메일보다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 더 우선적으로 제가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30일 날부터 온라인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아닌데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이거 중간고사 시작한다. 그리고 30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 못하는 사람들은 이날 꼭 미리 접수해서 그 시간대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투표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안 돼서 제가 임의로 정해서 이제 공지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일날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공지에 따라서 하면 되고, 조정해 주세요. 뭐 주고받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이거는 4일 안에 약식으로 약간의 운의 영향이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투표한 대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4일 안에 끝내도록 하고 싶어요. 4일이라면 2주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씩 하니까 뭐 2주 안에 2주 안에 그 그리고 2주 만약에 4주를 초과해도 된다 했다면 재시험의 제도가 이제 확 부활할 텐데 2주라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는 빨리 끝내고 이제 다른 문제풀이를 많이 하자는 뜻이잖아요. 다른 문제를 많이 다뤄달라.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무조건 끝내고 재시험의 기원은 이거는 따로 일정을 잡던가 바로 이어서 하루 정도만 1일 정도만 재시험에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재시험을 하루에 11시부터 13시까지 보는데 재시험 본다는 사람이 뭐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어. 이거 다 안 돼요. 이거 그냥 이거는 그 추첨하던가 선착순으로 하든가 이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정하죠. 너무 많다면. 그래서 2주 달력을 잠깐 보자면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달력을 잠깐 보자면 30일 날 시작하면 13일 날 끝내야지 되거든요. 13일 날 끝내고 14일 날 재시험 보면 되겠네요. 14일. 자, 13일까지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보고 14일 날 재시험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주에 끝나고 5월 20일부터는 대면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대면 강의 하는 거고 아직 불안하다 그러면 비대면 강의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대부분은 문제풀이를 쭉 하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죠. 자, 요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뭐 중간고사 과제 통과한 사람들은 뭐 상향 평준화로 점수를 충분히 잘 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약간의 차등을 둔다는 거. 이거 우리 저희 A 플러스 A 제로 요게 이제는 50% 비중으로 하라고 지금 학교 측에서 공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참여할 거 다 참여하고 기말고사 조금 노력하면 A0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강의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더니 좋은 학점으로 추억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예, 열심히 할 거 잘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끝내시죠. 자, 기말고사는, 예, 뭐 이거 반복된 얘기인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이후, 그러니까는 5월 20일부터 방향 잡고 문제풀이 쭉 진행할게요. 당분간은 기말고사 요 이후의 얘기는 일단 접어두죠. 중간고사가 일단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거 다들 알죠? 중간고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비대면
하고 그 이유는 상황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했고요. 그 면담자들 꼭 절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니까 놓치지 말고요. 더 이상 만약에 기회를 주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막 오히려 역차별 당한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면담 제도로 최대한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자, 중간고사 제가 그 내일 모의 중간고사 참여들 잘 해주시고 그 결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참고해서 중간고사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요. 기회는 우리가 2주 안에 끝내자, 빨리 끝내자, 다른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되고, 시간은 아주 짧게 짧게 지나간다. 그리고 자신한테만 운 나쁘게 어려운 문제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정상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점에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진짜 중간고사야. 비대면 중간고사니까 뭐 대충 하겠지 그러지 말고요. 문제는 의외로 쉽게 많이들 내겠지만, 쉽게들 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꼭 참여를 해야지 된다. 나 참여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 주세요. 중간고사 참여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전혀 안 먹혀요. 그냥 무조건 2주 그 시간 되면 끝내야지 돼.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는 게 좀, 예, 어려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계속 이 얘기를 해줘야지 되겠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거야.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계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